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차세대 우주망원경 스피어-X가 지난 9일 발사 몇 시간을 앞두고 또다시 발사를 연기했습니다. 벌써 7번째 연기인데 나사는 발사체 충격 완화 부품과 페어링 압력 장치 등의 문제가 발생해 발사가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으로 건강한 배아를 선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사람이 직접 현미경을 보고 골라냈을 때보다 임신 예측률이 28%포인트 올라갔는데 사용법이 간단하고 범용성도 높아 난임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 전역에서 20년 사이 나비 개체수가 전체의 5분의 1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종은 멸종이나 마찬가지 수준으로 줄었는데 살충제 살포와 기후온난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올해로 14년이 지났지만 사고 원전을 폐기하는 과정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일본인의 60%는 2051년까지 후쿠시마 제1원전을 폐기하겠다는 도쿄전력의 계획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한미 공동연구진이 개발한 차세대 우주망원경 스피어-X가 발사 몇 시간을 앞두고 다시 한번 연기됐습니다. 7번째 발사 연기인데 어떤 이유인지 임늘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삿갓을 뒤집어 놓은 듯한 모양을 갖춘 스피어-X. 한국천문연구원과 나사 등 12개 기관이 공동 개발한 우주망원경입니다. 애초 스피어-X는 우리 시각으로 지난달 28일 낮 12시 9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3월 1일로 발사일이 밀리더니 이후에도 3일, 5일, 7일, 8일, 9일로 6차례 연기되면서 여전히 지구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일에는 스피어-X를 실은 펠컨9 로켓이 발사대에 기립했지만 발사 2시간여를 앞두고 또다시 발사 연기가 결정됐습니다. 나사는 미디어 브리핑에서 펠컨9 로켓이 상승할 때 우주선이 겪는 충격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특정 부품에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주망원경을 싸고 있는 덮개인 페어링의 압력 장치에서 누수가 확인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기상악화로 우주망원경을 발사장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이 지연됐으며 우선순위가 높은 다른 우주군 미션 때문에 연달아 발사가 지연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페이스와 펀치라고 하는 나사의 중요한 2개의 미션을 동시에 발사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사의 준비 상황이 지연됐다든가 페어링 시스템의 문제도 발견되었고요. 발사나 시험 운영이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나사는 기본적으로 과학 임무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정해진 임무 기간 2년 반 동안에 4번의 전청 관측을 반드시 보장하게 됩니다. 스피어-X는 지상에서 관측이 어려운 적외선을 볼 수 있는 우주망원경으로 세계 최초로 적외선 3차원 우주지도를 제작합니다. 또 우주가 하나의 점이 대폭발해 탄생했다는 빅뱅 이론의 비밀도 풀 예정입니다. 스페이스가 발사한 직후에는요, 지상국과 교신을 통해서 과연 발사가 성공적으로 됐는지를 확인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약 37일 동안 망원경을 시험 가동하게 됩니다. 광학적 성능이나 또는 분광 성능들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이런 것을 시험하게 됩니다. 나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스피어-X 발사일을 우리 시각 11일로 잡고 다시 한번 발사를 시도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가 예정대로 12일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현지 시간 9일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12일부터 시작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캐나다산 목재와 낙농 제품에 대한 250%의 관세는 상호 관세가 시작되는 다음 달 2일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관세 부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외국산 제품은 조금 더 비싸질 수 있지만 미국산 제품은 더 저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이 영구적인 것인지 묻자 펜타닐이 중단되면 사라지겠지만
펜타닐이 중단되지 않거나 대통령이 확신이 없을 경우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결정과 관련한 비관세 조치의 경우 관계 부처가 소관 이슈를 신속히 검토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10일 아침 외교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외 경제 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주요 대미 협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최 대행은 대미 관세율 등 미국 측에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적극 설명하고 조선산업과 에너지 분야 등 미국의 관심이 높은 사항은 한미 양국 간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협의해 나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매머드를 복원하기 위한 시도를 진행하는 연구진이 생쥐에서 매머드 같은 털이 자라도록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 호랑이를 부활시키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하의 추위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특성을 갖도록 유전자 조작된 털복숭이 생쥐입니다. 생쥐 배아에서 7개 유전자를 변형해 선사시대 매머드의 털처럼 길고 뻑뻑한 털을 만들었습니다. 털복숭이 생쥐는 멸종 동물의 주요 특성을 현대종에 다시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We were trying to develop this complex trait of being able to survive in cold climates. So we focused mostly on woolly hair and also a gene that's associated with fat metabolism. 이 생명공학 회사 연구진의 목표는 2028년 말까지 새끼 매머드를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매머드를 복제하는 대신 그 특성을 발현하도록 살아있는 동물을 유전공학적으로 조작합니다. 아시아 코끼리의 유전자 변형을 통해 매머드를 복원하는 방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대 매머드의 유전자를 연구하고 아시아 코끼리 세포에 대한 유전자 편집을 시작했습니다. So what we are working on is to use a lot of ancient DNA, computational analysis, advanced editing tools, and advanced embryology to bring back those lost genes, engineer them into their closest living relatives, so that we get functional de-extinction. 이번 연구의 개념에 회의적인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은 높이 평가하지만 유전자가 서로 다른 털 종류를 만들어내는 원리를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And even if you could do that to an Asian elephant, and make an Asian elephant that had the pretty color hair and sort of luxurious hair, that's not resurrecting anything. That's taking mouse mutations and putting it into an elephant. 그러나 연구진은 인류 건강과 농업기술 발전에 적용되기만 해도 세상을 크게 바꿀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서울올림픽 마스코트로 한국의 상징적 동물인 호랑이를 복원하기 위해 협력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씨앗을 뿌려두고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자라게 한 삶을 산양삼이라고 하는데요. 산삼만큼은 아니어도 인삼보다 희소성이 있고 효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서 난 산양삼이 백신의 원료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깊은 산속, 거친 흙을 헤집자 실타래처럼 엉킨 뿌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곱게 뻗은 줄기와 넓은 잎은 자연에서 오랜 세월을 자라온 산양삼의 강한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산에 씨앗을 뿌린 뒤 인공적 재배 없이 숲에서 자라는데 7년, 10년, 15년 시간이 흘러 뿌리가 깊어질수록 더욱 귀한 삼이 됩니다. 2011년부터는 산림청이 이 산양삼을 특별관리 임산물로 지정했습니다. 체계적인 관리와 연구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2014년에는 산양삼의 항산화 효과 등이 중국의 전칠삼이나 미국의 화기삼보다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백신을 만드는 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산양삼 추출물을 이용해 면역 반응을 자극하는 물질과 병원체를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관련 단백질의 활성이 산양삼 추출물의 농도 의존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백신이 효과를 내려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물질이 충분히 만들어지고 병원체를 분해하는 단백질이 활성을 보여야 하는데 산양삼 추출물의 농도가 높을수록 단백질 반응이 더욱 강해진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백신 원료로 개발된다면 임산물이 건강식품을 넘어 바이오 산업에 활용할 가치가 있다는 뜻인 만큼 의미가 큽니다.
산림청은 올해 상반기에 특허를 출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아직 연구 초기 단계라 생산성이나 활용 가치가 어느 정도일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나비는 농작물 등 식물의 꽃가루를 매개해 수분을 돕는 매우 중요한 곤충인데 그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0년 만에 나비수 5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황보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전역에서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나비 554종의 개체수를 집계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려 22%가 사라진 겁니다. 일부 종은 99%가 증발했으니 멸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So if you imagine you went out to go watch butterflies in 2000 and you saw 100 and you went back to the same site in 2020, you'd probably only see 80 individuals. 지역별로 원인을 추적해보니 나비 씨를 말린 주범은 살충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온난화도 나비 목숨을 앗아간 요인입니다. 특히 가뭄이 악화한 지역에서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이처럼 꽃가루를 옮겨 수분을 돕는 나비 수가 줄어들면 주요 농작물 수확량도 떨어집니다. 목화도 그중 하나입니다. Some butterflies can be really important for pollination. We often think about bees, but for example, butterflies contribute about $100 million a year to pollination of cotton just in Texas. 나비 감소는 벌 같은 다른 유익한 생물도 같은 운명에 처한 현실을 일깨워줍니다. 살충제 남용과 기후변화가 생물 다양성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를 2051년까지 폐기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 일본인 10명 중 6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도쿄신문은 일본 여론조사회가 올해 1월 21일부터 지난 3일까지 1,700여 명을 여론조사한 결과 후쿠시마 제1원전이 계획대로 폐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60%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51년까지 사고 원전 폐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은 6%였고 32%는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도쿄신문은 조사 결과에 대해 사고 원전 폐기 계획의 실효성을 의문시하는 자세가 두드러진 모양새라고 해설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물 분자 3개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모양 변화를 분석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양자적 현상을 규명했습니다. 유니스트 신소재공학과 신형준 교수 연구팀은 물 분자의 집단 회전 운동이 양성자 터널링을 강화한다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성자 터널링은 양성자가 넘을 수 없는 에너지 장벽을 넘거나 깨지 않고 그대로 장벽을 통과하는 양자역학적 현상입니다. 연구팀은 초극저온, 초진공 상태에서 소금 방막 위에 물 분자 3개를 삼각형 형태로 배열한 뒤 주사 터널링 현미경으로 모양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소금 방막 위에 물 분자 삼각형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찌그러진 이성질체 형태를 나타냈고 특정 전압을 가하자 찌그러진 삼각형이 정삼각형의 형태로 변했습니다. 연구팀은 물 분자의 회전 운동과 분자 간 협동성이 양성자 터널링을 조절한다며 이번 연구가 화학 반응과 촉매, 에너지 변환 과정에서 새로운 반응 조절 기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은 인공지능 기반의 환자 상태 악화 예측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입원한 19세 이상의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생체 신호와 혈액 검사 결과 의식 상태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일반 병동에서는 심정지, 폐혈증 발생 위험도를, 중환자실에서는 급성 상태 악화 발생 위험도를 예측합니다. 의학원은 입원으로 실시간 축적된 환자의 생체 정보를 인공지능이 분석해 상태 악화 전에 미리 알려주는 방식이라며 의료진을 보조해 치료 효율과 환자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내 난임 환자가 14만 명을 넘어서면서 흔히 시험관 아기로 불리는 체외 수정 시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으로 건강한 배아를 선별하는 솔루션이 개발돼 체외 수정 시술의 성공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평균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난임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난임 시술 환자 수는 2018년부터 5년 동안 연평균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난자와 정자를 몸 밖에서 수정시켜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는 체외 수정은 수차례 반복되는 시술 과정에서 환자의 경제적, 신체적 부담이 컸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으로 임신 가능성이 큰 배아를 선별하는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10여 군데의 의료기관에서 난임 시술 과정 중 모이는 배아 데이터를 확보하고 임신 가능성 수치별 배아의 모습을 인공지능에 학습시킨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직접 현미경으로 건강한 배아를 골라냈는데 개발된 인공지능을 활용했더니 임신 예측률이 37%에서 65%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봤을 때에는 사실은 이제 오늘 내가 봤을 때와 내일 내가 봤을 때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인공지능으로 했을 때에는 객관적이고 항상 일정한 정확도를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판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작동 방식은 간단한데 먼저 시스템에 환자의 이름과 나이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배아의 사진을 올리자 단 0.1초 만에 배아 발달 상황과 임신 가능성이 숫자로 나옵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솔루션이 30%대 수준의 낮은 체외 수정 시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만큼 난임 문제를 극복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공지능이 배아의 질을 좋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배아가 나왔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골라낼 수 있는, 그런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임신에 이르는 시간을 조금 더 단축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발한 솔루션은 작동 시 추가 하드웨어가 필요하지 않아 범용성이 크며 현재 식약처 의료기기 인증까지 획득한 상태입니다. 연구진은 유럽과 싱가포르 등 해외 인증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기술 상용화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초중고등학생 6명 가운데 1명꼴로 비만이고 비만 학생 절반은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을 1개 이상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연구원의 연구 자료를 보면 2023년 아동 청소년의 비만 유병률은 영유아 8.3%, 학생 16.7%로 나타났습니다. 영유아는 12명 가운데 1명, 초중고 학생은 6명 가운데 1명꼴로 비만인 셈인데 과체중 또는 비만 유병률은 영유아 17.7%, 학생 27.3%로 집계됐습니다. 연구팀은 비만 학생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인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의 보유 여부를 별도로 파악했는데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을 1개 이상 보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비만 학생은 50.5%로 파악됐습니다. 연구팀은 소아나 청소년도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90% 이상인 시흥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3년 전부터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디지털 기기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글이 익숙지 않은 학생들과 디지털 기기로 소통하고 수업하는 현장을 권숙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AI가 책을 읽어주자 한 명씩 돌아가며 또박또박 한 문장씩 낭독합니다. 아직 한글에 익숙지 않은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책 읽기 수업입니다. 창의적 체험 시간, 한 학생이 한글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하듯 자연스럽게 한글을 배울 수 있는데 개인별 진도에 맞춘 학습이 가능합니다. 다문화 학생이 대부분이라 수업은 물론 소통에 어려움을 겪어온 군서초등학교. 지난 2022년부터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학급 전체가 아닌 개인 맞춤형 수업에 학생들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고 교사는 과목과 유형별로 학생들의 취약한 부분을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교사와 학생 모두의 만족도는 최상입니다.
몰라요, 못해요, 안 해요가 기본값이다 보니까 생활지도 측면에서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스럽게도 학습적인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감도 생기고 수업에 있어서 참여하려고 하는 적극성이 좀 많이 는 것 같습니다. 다문화 학생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학업. 언어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학교 측은 지난 3년간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본 결과 학생들의 학습 부진 등 다양한 문제가 해결됐고 가정과 연계해 교육 소외층의 고충까지 덜어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말을 하나도 할 수 없었던 학생인데 그래서 아이가 집에서도 학습하고 학교에서 또 연결해서 학습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되면서 아이가 2달 만에 한국어를 이제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되었었거든요. 단순히 수업 교재로 활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학력 격차를 줄이고 학업에 대한 행미도 높여준 디지털 기기 학습. 언어와 문화가 다른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기는 소통의 징검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인구수가 점점 줄면서 전국 각지의 초등학교가 잇따라 문을 닫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폐교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폐교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교육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쿨렐레 수업이 한창인 도서관 강의실에서 감미로운 선율이 흘러나옵니다. 지난 2019년 3월 문을 닫은 옛 주촌초등학교를 도서관으로 새롭게 단장한 김해 지혜바다 도서관입니다. 단순히 책을 읽는 곳을 넘어 지역 주민에겐 지식의 보고이자 마음의 안식처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음의 안식처가 잘 없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너무 좋고요. 이런 수업이 있었으면 진작에 들었을 건데 이제 처음 시작이어서 긴장도 되고 너무 설레기도 하고. 지난 2015년부터 10년 동안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240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 가운데 지혜바다처럼 자체적으로 활용한 경우는 27% 정도입니다. 또 학교를 팔거나 임대한 사례는 43%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30% 정도는 여전히 활용 방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폐교 활용 방안은 교육 당국으로선 고민거리입니다. 폐교 활용 옥모 사업은 추진 방향은 지역 발전 소득 창출을 하는 방향으로 교육청과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협업하는, 가령 예를 든다면 산청 지역의 생초 중고등학교에 축구센터를 합계 출산율이 2년 연속 0.7명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문 닫는 초등학교는 더 늘어날 전망. 이제 초등학교 폐교는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남은 과제는 문 닫은 학교를 어떻게 우리 지역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꾸밀 수 있을지 교육당국과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는 일일 겁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급격한 고령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자리를 찾는 노인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20대 이상 구직자 중 60대 이상의 구직 건수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정부가 운영하는 취업정보 사이트 워크넷에 올라온 신규 구직 건수는 모두 452만 5,456건이었습니다. 연령대별 구직 건수를 보면 20대가 107만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이 96만 2천여 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구직 건수는 40대와 50대가 2022년까지 60대 이상보다 많았지만 2023년을 기점으로 60대 이상 연령대에 추월당했습니다. 지난해는 20대에서 50대 모두 전년 대비 구직 건수가 줄었고 60대 이상만 0.3% 증가했는데 특히 인구 감소 영향을 받은 40대는 12.9%나 줄었습니다. 60대 이상 구직자 비중은 지난 2020년에는 17.8%였지만 지난해에는 21.3%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놓고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을 지급하는 등 파격적인 정책을 내건 인천시가 전년 대비 10%가 넘는 출생아 수 증가를 기록하며 인구 증가에 성공했는데요. 지자체마다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마련돼서 모든 지역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